하루의 경제 주식 마무리 경주마가 새로운 한 주를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 시장 혼조세로 마감했습니다. 불행 중 다행이라고 할까요? 장 초반에 급락세를 빠르게 회복해가는 모습이었는데 경기 침체는 과한 우려라는 지지대가 만들어진 것인지 아니면 언제든 깨질 수 있는 살얼음판 위인지 오늘 경주마 기술의 진단을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좀 진단해봐야 되겠죠? 오랜만에 저희 경주마 강준혁 대표님이 나와주셨습니다. 네. 너무나 반갑습니다. 포문을 한번 열어주시죠. 오늘 폭락장이 또 한번 재현되면 어떡하나 걱정을 했었는데 일단 폭락장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면 괜찮은 겁니까? 이렇게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요즘 경제 지표라든지 하는 부분도 맞는 게 이제 거의 없죠. 어떻게 보면. 네. 근데 사실 이건 사람 만날 때하고 비슷한 것 같아요. 친구를 오랜만에 만났는데 이 친구가 요즘 내 아는 사람도 많고 사업하는 것도 잘 되고 막 이렇게 얘기를 하면 결론은 그래서 내 얼마 버는데 이게 중요하잖아요. 네. 시장도 어떻게 보면 지표라든지 하는 부분이 여러 가지가 나오고 있는데 그래서 엔캐리가 나올 건데 안 나올 건데 이것만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시장이 최근에 이제 9월 3일 날 이제 다시금 무너질 때 엔화가 다시금 강세 움직임을 보여줬었고 오늘 엔화가 또 반등을 해주는 그런 모습이 일단 보이면서 일단은 시장이 또 반등을 하는 그런 모습이 보이고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릴 때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하더라도 일단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되는 부분은 바로 엔화가 어떤 방향성을 보이는지를 보면 시장의 방향성을 보는데 좀 더 쉽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시장이 우리가 기다리던 또 반등이 나왔습니다. 근데 이 반등을 우리가 어떤 식으로 요리할지도 굉장히 중요하겠죠. 첫 번째는 이전에 현금화를 못했던 종목군들이 있다면 이번 반등에서는 정리할 수 있는 타이밍. 두 번째는 이전에 이제 현금을 많이 만들어서 지금 한번 트레이딩을 또 해봐야 되겠다라는 또 이렇게 용자의 심장을 가지신 분들이라면 네. 단기 트레이딩 정도만 일단은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셔서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시장에서 제가 볼 때는 미용 관련된 종목군들이 리스크가 적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메디톡스라든지 일부 종목군들 또 반등을 하는 그런 모습인데 종목 안에서 추세를 잡는 종목하고 그냥 기술적 반등인 종목들만 여러분들이 구분을 잘 하시면은 이번에 시장이 전부 다 두려워할 때 또 수익을 올릴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고 그런 식의 아이디어는 또 방송 끝날 때까지 열심히 드리도록 할 테니까 채널 고정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여전히 현금화에 대한 필요성 강 대표님은 네. 좀 역설을 해 주셨습니다. 박 부장님, 네. 오늘 장 어떻게 대응하셨는지 상당히 궁금한데. 일단 저도 최근에 매매는 거의 하루를 넘기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내일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요. 네. 예, 그리고 뭐 대응이야 이제 각 포지션마다 좀 다를 수 있긴 있는데 제가 지난주 시장이랑 오늘 시장을 조금 비교해서 좀 생각을 해볼게요. 저희 브로커 느낌으로. 네. 지난주에는 딱 하나였습니다. 기계가 매매하는 것 같다. 그런데 오늘 넘어가서는 오늘은 뭐가 매매했습니까? 오늘은 그냥 그러니까 주식이 직업인 사람들만 매매한 거예요. 그러니까는 시장 특수 관계자들만 매매한 네. 건가요? 그러니까 저 혹은 전업 투자자분 혹은 펀드 매니저 같은 직업이 주식으로 하시는 분들만 생업이 네. 주식인 분들 매매한 거죠. 그러니까 종목들 움직이는 게 딱 선수들 종목입니다. 기존 우리 알고 있는 화장품이라든지 음식료 이런 것들이 움직였거든요. 그런데 조금 아쉬운 점은 아마 보셨을 거예요. 제가 지난번 이 시간에 코스닥 이러면 안 된다 말씀드리면서 여기서 말씀 안 드린 게 장 계속 이러면 코스닥 거래대금 5조 간다 그랬거든요. 아마 이거 기억을 하실 겁니다. 근데 오늘 코스닥 거래대금 5조 2천억이에요. 아마 기억을 해보시면 작년 7월 달에 기억하시죠? 25조인가요? 30조 나왔었잖아요. 그런데 지금 그만큼 시장 참여자들이 매우 적다. 그리고 그냥 잘 쳐다보지 않는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들고 있고 조금 오늘 시장이 올라서 다행이죠. 다행인데 제가 아까 서두에 기계가 움직이는 것도 말씀드린 이유는 기계는 프로그램이고 프로그램은 외국인 선물이고 외국인 선물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포지션 그리고 로직을 보면 얘기를 하는데 물론 대표님께 얘기하신 엔화의 움직임 오늘 엔화가 지금 약세였죠. 그러니까 시장이 나쁘지 않았던 상황이고 그런데 오늘 나스닥 선물도 장중에 좋았습니다. 그러니까는 선물이 쫙 땡기는 거예요. 그래서 괜찮다. 그래도 다행이다라고 해서 코스피가 빠졌다가 개파락해서 쭉 올리고 코스닥 더 강하게 올렸는데 근데 오늘 지금 5시 넘어서 현재로 봤을 때 외국인 선물 어땠습니까? 마이너스예요. 아까 장 끝나고만 봤었던 우리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 외국인 선물 플러스로 넘겼네. 장중에 거의 2천억까지 플러스 샀었거든요. 근데 지금 현재 거의 300억 마이너스입니다.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가끔 이런 패턴을 해요. 패턴하고 좀 짜증나게 합니다. 짜증나게. 그러니까 선물을 왔다 갔다 할 때 장중에 엔화도 약세였고 나도 선물 플러스여서 쭉 올라서
상대적으로 코스닥이 더 낙폭이 깊었으니까는 코스닥 선수급 종목을 좀 매매를 했는데 막상 보니까 오늘 선물이 마이너스네. 그럼 시장 참여도 어떻습니까? 아 내일 또 불안한데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지금 시장이 이렇게 된 지가 꽤 됐어요. 그런데 여태 몇 번 말씀을 드렸는데 왜 그게 지금 우리한테 보이느냐 이거죠. 그전에는 안 보였지 않습니까? 외국인들은 계속 이렇게 했거든요. 안 보이는 이유는 또 말씀드리면 거래 대금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하는 플레이만 지금 우리가 보이기 때문에 왜냐면 실질적으로 워킹하는 건 그들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는 지금 시장이 물론 뭐 고용은 저희 좀 이따 고용지표 좀 말씀을 드리긴 하겠지만 이런 부분으로 좀 아직은 뭔가 바닥을 예단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라고 일단 포지션상으로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저희가 이제 두 번째 방법은 시장 볼 때 뭘 보면 종목 보면서 생각을 하거든요. 네. 주도주가 쫙 가고 이렇게 할 때는 시장 바닥 찍었다 하는데 오늘 볼게요.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엔솔은 플러스인데 소재는 박살났어요. 그죠? 그리고 삼성전자 하이닉스 마이너스인데 소부장은 올랐어요. 이게 지금 기존의 시장의 결과는 다르지 않습니까? 뭐 IT가 좋으면 하이닉스 세게 3, 4% 오르고 소부장이 쫙 오르고 다 내일 엔비디아 플러스 난다 이런 식으로 혹은 뭐 CATL 오른다 이런 식으로 2000년 다 같이 올라야 되는데 오늘은요 시장 참여자 별로 결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거래대금도 굉장히 역대 최저치가 나온 상황이고 그러니까는 그냥 편하게 얘기하면은 뭔가 시장이 갈피를 못 잡는다, 눈치를 본다 그럴 수 있긴 있지만 그냥 플레이어별로 자기 할 거 했다 이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참 여러 생각이 들게 하는 해석인 것 같은데 오늘 말씀하신 대로 이제 거래량이 굉장히 적었습니다. 코스닥은 5조 2천, 코스피는 7조 2천억 원. 굉장히 적은 거래량 속에서 일단 걱정했던 폭락 장세는 나타나진 않았지만 네. 여전히 뭔가 불안감, 찜찜함을 지울 수 없는 장세였다. 네. 이은복 팀장님 오늘 장 어떻게 보셨어요? 일단은 지난달 이제 8월 5일 날 글로벌 이제 그 증시가 폭락했던 블랙 먼데이가 며칠 앞둔 며칠과 지금 비슷한 흐름이 펼쳐지고 있다고 지금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그렇기 때문에 시장에 지금 투자 심리가 좀 많이 위축되고 긴장감이 있는 상태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일단 그렇기 때문에 거래 대금이 많이 축소한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하지만 오늘 금일 국내 증시가 반등에 성공했던 이유로는 최근의 하락세가 지나치게 조금 과도했다라고 판단이 들어서 단기적인 기술적 반등으로 저는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지만 최근에 3, 4년 동안 코스피랑 코스닥 국내 증시 같은 경우는 추석 연휴 전후로 굉장히 하락세를 보였었는데 아무래도 지금 금투세 유예 가능성도 불거져 있고 그리고 추석 연휴 전 약세 흐름이 연출이 되었었던 것만큼 아무래도 9월달 오늘의 반등은 단기적인 기술적 반등으로 보여지고 있고 9월달 시장은 그래도 좀 약세 쪽으로 흘러가지 않을까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저희가 모든 판단의 어떤 기준이 됐던 거는 사실 지난주에 나왔던 미국의 최신 고용 지표들을 다 주목하고 있었잖아요. 우리가 주로 보는 게 이제 고용 지표 나오면 비농업 부문 고용이 얼마나 되지? 그다음에 실업률은 얼마나 되지? 두 개 다 안 좋네? 두 개 다 좋네? 뭐 이런 식이었는데 8월 수치가 조금 해석하기가 애매해요. 뭔 좋고 뭔 안 좋았어요. 그래서 이거를 글쎄요, 좋다고 해야 될지 두나 추세는 맞는 것 같기는 한데 그렇다고 해서 머리가 아플 정도의 나쁜 수치는 아닌 것 같고. 강 대표님. 제가 봤을 때는 이게 지금 수치를 저번에 이제 우리 고용 관련된 지표들 나오고 난 다음에 제가 연차로 쫙 이렇게 길게 놓고 봤거든요. 네. 그랬더니 사실은 우리가 보통 예상하는 예측치 안에 보통 다 계속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걸 분석을 하는 부분에서 이게 이제 그래도 괜찮다라고 분석을 할 건지 아니면은 지금은 굉장히 불안하다라고 분석을 할 건지에 대한 심리적인 차이라고 생각을 일단 그 부분 좀 들고 네. 왜 그렇게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사실 이제 고용 관련된 지표들을 보게 되면 사실 이제 몇 개월 전이나 지금이나 크게 다를 바는 없거든요. 근데 몇 개월 전만 하더라도 고용 부분이 좀 부진해지면은 금리로 충분히 막을 수가 있다라고 하는 부분에서 시장이 분석을 했다면 요즘 고용이 안 좋아지면은 일단은 금리를 낮추게 되고 금리를 낮추면 달러가 약세로 가게 되고 달러가 약세로 가게 되면 달러 인덱스 안에 포함되어 있는 엔화가 강세로 가게 되고 그러면 엔킬이 나온다라는 쪽으로 이제 불안한 부분이 계속 만들어진 거예요. 예를 들어서 지금 만약에 금리를 75bp를 만약에 인하를 한다. 네. 고용이 안 좋아서 그럼 호재입니까 악재입니까? 75bp요? 만약에 50bp만 생각하다가 갑자기 75bp 75bp 정도로 인하를 한다. 그러면 호재예요, 악재예요, 시장에?
단기적으로 호재로 작용할 그렇죠. 것 보통 같은데. 그러면 호재라고 우리가 보통 금리 인하를 계속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금리 인하하는 부분이 호재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만약에 그렇게 되면 시장은 75bp나 인하를 한다고? 그럼 미국 경기가 굉장히 안 좋네. 그러면 일본에서 미국 쪽의 채권이라든지 하는 부분으로 투자했던 부분이 해소될 가능성도 있겠네. 그래서 엔캐리 부분이 해소돼서 유동성이 줄어들 가능성이 높겠네. 이런 식으로 해석이 지금은 되기 때문에 악재가 완전히 악재가 돼버리는 이러한 부분이 지금 만들어지고 있고 제가 볼 때는 지금 시장이 오르기 위해서는 굉장히 좁은 길로 걸어야 되는 거예요. 좁은 길로 걸어야 굉장히 된다. 좁은 길로 걸어야 되는 이유가 시장이 침체라는 심리를 일단은 나타내지 않으면서 금리가 인하될 수 있는 완만한 경기 하락 그 사이길로 지금 가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 부분 때문에 지금 고용이 어떻게 보면 고용 지표가 이 정도면 괜찮으면 시장이 일반적으로 올라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지금 밀리고 있기 때문에 지표 분석이 지금 어렵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따라서 처음에 얘기했는 것들처럼 지금 고용은 이전 고용이나 저는 별반 차이 없다. 지금은 심리가 문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박 부장님도 비슷한 생각이세요? 동의합니다. 왜냐하면은 비너모 제가 9시 반에 그러니까 금요일 날 제가 긴장하고 봤어요. 긴장 봤는데 처음에 딱 비노모부터 저희가 뜨거든요. 뜨는데 하다가 실업률 보니까 나이스 4.2%? 이렇게 된 거고. 좀 낮아졌네? 왜냐면은 저희 입장에서는 뭐 무슨 얘기를 하냐면 안 좋은 건 알지만 컨센 대비해서 덜 나오냐 더 나오냐 이걸 보잖아요. 그러니까 비농업이 컨센이 16만 4천 명이었어요. 근데 14만 2천 명 나왔기 때문에 컨센보다 안 좋아서 어떡하지? 라고 생각을 하다가 그래도 실업률이 4.2 그러니까 컨센이랑 똑같이 나왔기 때문에 시장이 저 야간 선물이 뿅 튀더라고요. 그거 보고. 그러니까 그래도 컨센을 맞췄다라고 생각하기에 그래도 맞췄다라고 이렇게 우리 생각할 수 있는데 본장 들어간 미국에 반응을 안 하죠. 그러니까 미국장에서도 이 시장을 보고 이 지표를 보고 헷갈리는 거예요. 우리가 8월 달에 반등이 세게 나왔었던 가장 큰 원인은 뭐냐면 7월에 그러니까 8월에 발표한 7월 고용 지표는 7월에 허리케인 때문에 일시적으로 안 좋은 거다라는 전제를 깔고 ISM 제조업 지표 서비스 그리고 신규 실업성 청구가 나오면서 빵빵빵 올라갔거든요. 그런데 지금 쳐다보는 거는 그게 아니고 목요일 날 신규 실업성 청구 봤는데도 그냥 뜨뜻미지근했고 그냥 좋은 거는 그냥 뭐 실업률이 그냥 인라인하게 나온 거 이거 하나 가지고 파월 입장에서 패드 입장에서는 정책을 어떻게 쓸까 말까라고 고민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고 근데 시장 입장에 이렇게 생각을 할 것 같아요. 데이터 디펜던트한 패드 입장에서 봤을 때 한 달짜리 두 달짜리 수치 보고 이것을 50bp 비컷 할 거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는 50bp 비컷을 원할 것 같은데 그러면 그럴 것 같은데 아닐 것 같은데 이게 시장이 항상 빠지는 건 불확실성 때문에 빠지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수치로 봤을 때는 뭔가 이게 비컷을 하기도 애매하고 그리고 고용 급냉을 확신하기도 애매모호한 이런 수치가 나왔기 때문에 미국 시장에서 조금 더 흘러내렸다 보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그리고 우리 시장으로 잠깐 아까 말씀 못 드린 거 말씀드리자면 그렇다면 우리 시장이 어떻게 반응을 할까 이건데 실질적으로 우리 저희 그 대표님도 계시지만 주말 내내 걱정했을 때 월요일 날 출근하면 그렇게 되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죠. 항상 제가 봤을 때는 시장 참여자들이 이 정도면 싸다 하고 준비를 한 것 같긴 해요. 물론 아까 그 선물 옵션 매매도 좀 있긴 있었지만 그래서 일부 코스닥 쪽에서 많이 빠진 것에 대한 반등 이 정도만 보이지 일단 조금 더 지켜봐야 되는 상황이긴 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는 볼 수 없어요? 그러니까 이번에 나온 고용 지표가 급한 경기 침체는 아니라는 거를 더 정당화시켜주는 지표가 아닌가 싶고 그래서 지금 이달 있을 FOMC에서 50bp가 아닌 25bp 쪽에 무게가 더 실리는 거는 차근차근히 가도 된다라는 공감대가 만들어졌다라는 거고 이런 것들이 사실 오늘 우리 장에서 폭락으로 나타나지 않았던 기저에 깔린 배경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봤는데 전 진행자니까 제가 참 의견을 얘기하면 안 되죠. 네. 저는 사실은 엔화가 지금 반등할 수 있는 타이밍까지 와서 그냥 반등을 하는 거다 이렇게 지금. 강 대표는 굉장히 엔화의 흐름을 되게 주시하고 왜 계시고 그러냐면 지금 수급의 상관관계를 엔화가 제일 지금 결정적 요인이라고 가만히 한번 보세요? 생각을 해보면 고용이 있잖아요. 고용 만약 25bp나 쪽으로 지금 패드워치를 보더라도 그쪽으로 지금 가고 있잖아요. 네. 그럼 이전에는 50bp 인하한다 그러면 경기가 침체이기 때문에 엔캐리다라고 해서 시장이 폭락을 했었고 그러면 25bp 인하 정도가 가능하다라는 얘기는 미국 경기가 생각보다는 굉장히 좋지 않지는
않다, 괜찮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면 보통 시장이 떠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부분에서는 그 얘기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그렇게 강하게 반등은 안 하고 있어요. 만약에 그런 식이라면 오늘 거래대금이 그 정도 나올 게 아니고 그렇죠. 많이 거래대금이 엄청 붙어야죠. 그러면서 시장이 붙어야 되는데 사실은 거래대금도 그렇고 오늘 양봉을 띄웠습니다만은 거래량도 많지는 않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시장에서 호재라고 나와도 시장에서 잘 반응을 안 하고 시장에서 미국의 경기가 침체로 간다라는 얘기가 나오면은 후다닥 빠지고 하는 부분에 시장 약세가 지금 계속 좀 진행이 되고 있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네. 이윤백 팀장님, 오늘 어쨌든 오후장 들어서면서 아니죠. 오전장 가면서 점점 낙폭은 회복됐고 오후장 들어간 코스닥은 이제 확실하게 상승 전환을 했단 말이죠. 네. 이걸 투심의 회복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 같고 네. 일부 저가 매수가 그냥 만들어낸 거래량이 없는 상태에서 네. 지수의 상승 전환이다. 이 정도 제한적으로 봐야 될까요? 제가 봤을 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일단은 단기적인 기술적 분석을 했을 때도 단기적인 관점에서 반등해 준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 추석 연휴 전까지는 저는 국내 증시의 약세가 3, 4년 동안 최근에 약세였던 것처럼 이번 추석 연휴 때도 아무래도 거래대금이 활발하지 않을 것이 보여지고 있고 네. 엔화 같은 경우도 계속해서 좀 올라가고 있고 해서 일단은 지금 미국 같은 경우는 일단 9월 달에 이제 8월 CPI 보고서가 이제 어떻게 나오냐에 따라서 연준이 또 이제 빅컷에 나설지 아니면 스몰컷에 나설지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이 될 것 같아서 그 전까지는 좀 아무래도 시장 참여자분들이 약간 관망세로 유입이 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은 오늘 주가가 이제 반등했던 거는 단기적인 입장으로만 지켜보고 있고 내일부터 또 아무래도 또 약세의 시작이 좀 시작되지 않을까 우려가 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전통적인 이론으로 보면은 강달러가 아니고 달러의 가치가 떨어진 달러 약세로 가는 거는 주식시장 입장에서는 전통적인 교과서적으로 보면은 악재보다 호재에 가깝죠. 달러 값이 싸지니까 증시로 유입될 환경이 더 긍정적으로 만들어진다라고 본다면 원래 전통적으로는 달러 약세가 증시에는 괜찮은 재료인데 지난 2년여간 강달러 기조화에서 증시가 기록적인 고점을 계속해서 경신해 나갔잖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좀 예측이 뭔가 기존의 방식대로 들어맞지 않는다라고 보는 거죠. 이게 이제 달러가 약세로 간다라는 게 두 가지 요인이 있는데 하나가 이제 미국의 경기가 좋은데도 불구하고 전 세계 경기가 다른데도 더 좋아지면 소위 말해 달러 인덱스 안에 포함되어 있는 유럽 경기도 굉장히 좋아지고 미국이 좋아지면서 유럽도 좋아지고 일본도 좋아지고 캐나다도 좋아지고 다 좋아지기 시작을 하면 달러가 강세 요인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 세계 글로벌 경기가 좋아지니까 달러가 약세로 보이는 그런 경향이 있을 수가 있을 거고 네. 그리고 이제 뭐 만약에 전 세계 경기가 별로 안 좋은데 미국 경기까지도 안 좋아지면은 달러가 약세로 가는. 그러니까 전 세계 경기가 그대로 전 세계 경기도 안 좋고 미국 경기도 안 좋은데 미국 경기가 전 세계 경기보다 더 안 좋아지면 달러가 약세로 가는. 그러니까 달러가 약세로 가는 흐름 자체는 똑같은데 어떨 때는 시장이 굉장히 좋아지고 어떨 때는 시장이 안 좋아지는 건데 만약에 이제 전자의 의미로 생각을 해보면 미국 경기가 좋아지면서 전 세계 경기가 그냥 부흥이 돼버리는 거기 때문에 이때는 시장 호재로 볼 수 있다. 근데 최근 들어서는 달러가 약세로 만약에 간다는 얘기가 미국 경기가 침체로 가고 유럽은 좀 살아날 것 같은데 잘 모르겠고 일본은 관광 때문에 살아나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제조업이라든지 하는 기반은 아직도 약하고 중국은 아직까지 불이 안 붙었고 그러면 글로벌 경기도 안 좋은데 미국 경기가 안 좋아서 달러가 약세로 가는 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만약에 글로벌 경기가 안 좋으면 돈은 어디로 가야 돼요? 신흥국으로 투자가 하나요? 아니면은 선진국으로 가나요?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경기가 침체될 때는 일단은 우리가 소위 말해서 이머징 마켓은 일단 회피하는 그런 모습이 일단 보이게 되고 그러면 우리나라에서는 외국인이 있다 없다? 외국인이 없을 가능성이 높고 뭐 이런 식으로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의 달러 약세 부분은 시장의 호재가 되기보다는 전통적으로 보더라도 그냥 약세가 될 가능성이 높다. 경기가 꺾어지는 상황에서 달러가 약세로 갔기 그렇죠. 때문에 그러니까 미국이 꺾이고 전 세계가 꺾이고 있는데 미국이 더 빨리 꺾일 가능성을 지금 점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아까 얘기를 했는 것처럼 글로벌이 좋아지는데 미국 경기도 좋아지고 글로벌도 좋아지는데 글로벌이 너무 좋아져서 달러가 약세로 보이는 거하고 조금 다르다. 저희 시청자들께서 네. 한 분이 의견 주신 게 재밌어 소개해드리고 싶은 게 실업률 4.2%로 개선된 거 보고 엔비디아 주식을 사셨는데 떨어졌대요. 이 반도체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하는데 엔비디아 주가가 워낙 이제 뭐 상징적인 바로미터가 됐으니까 엔비디아 지금 100달러 앞을 지금 눈앞에 두고 있단 말이죠. 더 떨어질 거라는 두려움을 갖고 계신 분들이 많이 있을 것 같아요. 반도체주도 영 신통치 않고요. 지표가 요즘엔 잘 나오든 못 나오든 계속 어쨌든 이유를 대면서 조정을 받고 있거든요. 이거 반도체주 이거 이대로 계속 가겠습니까? 최근에 나온 보고서라든지 기타 여러 종합을 해보면
디램은 좋지 않고 그리고 다른 것들은 실적은 나쁘지 않아 보이기 때문에 반도체주의 주가는 일부 박스권으로 예상을 한다. 그리고 최근에 외국계에서 삼성전자의 목표가를 유비에서는 요만큼 낮추고 다른 데는 많이 낮추고 이런 상황이 좀 반복이 됐었죠. 네. 그런데 경험적으로 외국계에서 우리 주식을 목표가를 크게 낮췄을 때는 제 개인적으로 바닥이었던 경우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일단 지금 현재 매크로 입장에서 봤을 때 뭔가 삼성전자가 크게 반등이 나오고 그럴 확률은 제가 보기엔 조금 지금 현재로서는 시간이 조금 걸릴 것 같고요. 일단 반도체 얘기하시길래 많이 물어보시는 게 그 언제 오를까 이 얘기 많이 하시더라고요. 개인적으로 말씀드리는 거는 9월 말 정도는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이유 같은 경우는 10월 초에 이제 3분기 실적 발표를 하게 되겠죠. 그렇게 되면은 그 전에 마이크론까지 실적 발표 같이 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지금 시장 같은 경우 어떻게 보냐면 지나친 수급 쏠림이거든요. 외국인들의 삼성전자 하이닉스 들어오면 매수하고 아니면은 우리가 안 사잖아요. 그러면 외국인들이 조금이라도 기재가 발동할 수 있는 조건을 봤을 때는 실적 발표예요. 근데 실적이 3분기도 1분기 10조 4천억 나왔고 삼성전자 영업이익 기준으로 2분기도 지금 하우스마다 조금 다를 수 있지만 12조 때는 보고 있잖아요. 네. 잘 나올 때 13조도 보고 있어요. 근데 지금 최근에 좀 꺾이고 있는 모습이 그래도 2분기보다는 증이거든요. 그러면은 만약에 시장이 약간 안정화된 테이블로 갔을 때 삼성전자를 일부 선택할 확률은 높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매크로가 좀 쉬어야 돼요. 매크로 이벤트가 좀 지나야 되는 거죠. 그래서 방금 그렇게 보는데 거기 더 중요한 게 아까 말씀하신 게 이제 엔비디아거든요. 이제 제가 이제 엔비디아까지 상담할 줄 몰랐는데 경험적으로 액면분할하는 주식이 한 번은 크게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경험적인 법칙인데 그러다가 어떻게 되냐면은 마디 가격대까지 빠지게 되면 한번 슈팅이 나와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100로 봅니다. $100가 한번 크게 빠지게 되면 그때부터는 싸다 해서 들어오는 것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뭔가 AI에 대한 업황을 우리가 지금 거룩하게 논의할 수는 없습니다. 일단 AI는 아직은 확인해야 된다. 뭐 호퍼를 봐야 된다. 이거 봐야 된다. 이거는 조금 더 확인을 해야 될 데이터적인 측면이고요. 지금은 뭔가 내러티브가 발동을 해야 되는 시즌이거든요. 그런 시즌이 발표할 거면은 일단 한 번 정도는 그 마디 지수대를 깨면서 가격대를 깨면서 뭔가 싸진 느낌이 나면 그때 다시 들어오긴 할 것 같아요. 이론적으로 엔비디아는 $100 한번 깨고 삼성전자 반도체 같은 경우는 9월에 좀 FOMC를 지나가지고 매크로가 지난 상황에서 다음 실적을 볼 시즌이 올 때 정도면 제가 보기엔 반도체는 어떨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 당분간 헤맨다는 얘기네요. 근데 헤매는 것도 이거죠. 박스를 이루면서 옆으로 횡보할 수도 있어요. 지금 삼성은 행보고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6만 7천 원대까지 내려왔고 언제까지 기다려? 그러면 오늘 이제 시장에 나온 얘기는 이거죠. 지금 PER 기준으로 좀 많이 싸진 영역에 들어간 거죠. PBR도 그렇고. 네. 그러면은 어떻게 보면 오늘 지수가 반등이 나온 이유를 조금 밸류에이션 측면을 봤을 때 2,400, 그러니까 2,550, 2,540 이 정도를 PBR 0.88배 정도 나오거든요. 근데 우리가 저번에 전저점 부근이 0.83배 정도에 나왔어요. 그게 한 2,400 초반대가 되겠죠. 가까이 오기는 않네요. 오기는 왔죠. 그러면 네. 이제 외국인들 지수가 들어오게 되면은 패시브로 들어오면 당연히 삼성전자 들어오게 될 거고 거기서 한번 바닥을 일부 이렇게 옆으로 횡보하는 모습 보여준다면은 시기가 좀 저는 이제 바람이죠. 좀 시기를 녹였으면 좋겠어요. 좀 이 며칠을 지금 예. 우리가 그렸던 상반기에 그렸던 그림은 분명히 아니에요. 지금 뭐 하이닉스는 둘째 치더라도 삼성전자 지금 주가 레벨은 말이죠. 저는 이게 지금 가장 크게 변한 거는 미국의 대선 후보가 바뀌는 부분에도 저는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네. 물론 지금 트럼프하고 해리스하고 열심히 이제 경쟁을 하고 있고 요즘 이제 해리스가 좀 주춤하는 그런 모습도 일단 있습니다만은 해리스 지금 후보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 그런 얘기를 많이 했어요. AI 부분에 우리 요즘 얘기하는 어떤 딥페이크라든지 하는 부분에 대한 리스크라든지 네. 하는 부분에 대한 얘기들도 많이 나왔고 심지어는 그분이 이제 그러니까 소위 노동자층의 어떤 대변인데 그렇게 보면 시장 안에서 우려가 있는 부분은 AI 로봇이라든지 하는 부분에 우려도 있다. 뭐 이런 얘기들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소위 AI 부분은 이제 규제의 시대로 약간 좀 진입한 게 아닌가. 개인적으로는 올 겨울이 전 지나야지 다시금 타이밍이 올 수도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특히 우리나라 반도체 관련된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아까 이제 말씀하실 때 D램이라든지 하는 부분이 살아나기 위해서도 기본적으로는 중국 의존도가 여전히 높아요. 그러니까 예전에 캐시카우 역할을 했던 DRAM이라든지 낸드 부분은 기본적으로는 중국의 경기가 좋아져서 중국에서 낸드라든지 하는 부분,
D램이라든지 하는 부분이 서버용 D램이 그냥 60% 정도 수요가 그쪽에서 나왔거든요. 근데 지금은 아예 중국이 살아나지 않고 있기 때문에 D램의 기존의 실적 캐시카우의 역할 부분을 일단 부담스럽다 이렇게도 봐줄 수가 있고, 네. 그다음 시장에서 여러분 아시는 지금 전력기기 관련된 종목이 전혀 안 움직이고 있잖아요. 그냥 오늘 좀 뜨는 그런 모습이었긴 합니다만은 이 얘기도 저는 좀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우리 AI 반도체라고 하면 대부분 GPU 기반의 AI만 지금 생각을 합니다. GPU 기반의 AI라 그러면 전력기기가 안 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전기를 엄청 먹기 때문에. 맞아요. 근데 이 부분을 전기를 안 먹기 위해서 저전력으로 그래도 GPU보다는 저전력으로 가기 위해서는 NPU라든지 PIM으로 가야지 되는 부분인데, 요즘 전력기기 관련된 종목분들이 안 움직인다라는 점도 이 부분이 좀 변화할 부분에 대한 요인들도 저는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지금 엔비디아가 저는 한번 반등은 하겠죠. 삼성전자도 올라야 되고 SK하이닉스도 저는 오르기를 기원을 합니다만은 당분간은 좀 안 보시는 게 저는 옳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시장이 반등을 할 때 SK하이닉스나 삼성전자가 좀 강하게 반등을 한다면, 아까 얘기할 때 그런 말씀 해드렸어요. 이번 시장 반등은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하나는 예전에 정리 못했던 종목을 정리하는 과정, 아니면 용자의 심장을 가지신 분들은 단기 매매 정도 하는 정도의 수준이다라고 말씀해 드렸는데, 이번에 만약에 시장이 반등하면서 반도체 관련된 종목이 오르기 시작을 하면 그때는 조금은 현금으로 만들 수 있는 그러한 기회로 보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네. 윤복 팀장님은 반도체주의 전반적인 반등 시점 어느 정도로 예상을 하시나요? 저도 아까 대표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4분기 쪽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일단 네. 반도체 쪽은 일단 수요처의 부품 재고 비축이 일단락되면서 이제 단기 가격 정체기가 온 것으로 지금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트 수요의 급격한 부진이 동반되지 않는 한 정체기가 장기화될 가능성은 좀 작아질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보수적 설비 투자 기조 지속으로 공급량 증대도 제한적이고, 그리고 가격 추세는 반락이 아니라 일정 수준의 이제 톤다운으로 저는 보여지고 있어서, 반도체는 이제 저도 3분기 실적 발표보다는 이제 올해 4분기쯤에는 다시 좀 반등해 주지 않을까 보여지고 있습니다. 제가 하나만 더, 네, 말씀하십시오. 저는 사실은 이걸 이제 지표라든지 하는 부분 보기보다는 두 가지로 한번 실생활에서 한번 볼 수 있는 부분으로 좀 설명해 드리려고 하는데, 네. 우리 배달 로봇 있잖아요. 네. 예전에 굉장히 막 그렇죠. 금방 될 것처럼 막 이렇게 얘기했던 그 배달 로봇이 사실은 미국에서는 열심히 하고 있어요. 그래서 기업들 중에서는 배달 로봇만 1000대 이상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도 일단 있고, 우리나라도 최근 들어서 수원에서 이걸 갖다가 10대 정도로 실증을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근데 배달 로봇을 하려고 그러면 두 가지가 일단 시장에서 관심을 받을 수가 있겠죠. 첫 번째, 배달 로봇의 콘센트를 꽂고 다니지는 않습니다. 2차 전지 꽂고 다닐 거기 때문에 이게 1000대, 2000대가 된다 그러면 당연히 여기에서 2차 전지 관련된 종목군들도 한번 움직일 수가 있고, 네. 미국에서는 일단 그러고 있고,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2025년도 정도가 상용화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두 번째, AI 부분은 제가 생각할 때 키오스키가 말하기 시작을 하면, 키오스키가 조만간 저는 말을 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버튼 지금도 누르고 있잖아요. 간단한 말은 해요. 그러니까 이게 카드를 넣어주세요. 뭐 이런 그거 말을 할수 말고요. 있죠. AI 기반 대화? 정도로 대화를 할 수 있는 대화를 수준에 저는 한다? 충분히 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기술은 있는데 아직까지 그까지는 안 가고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까지 키오스키가 말하는 타이밍, 혹은 배달 로봇이 진짜 거리에 좀 보이기 시작하면 그때가 반도체 관련된 종목을 다시 매수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네. 시장의 주도주가 그러면 이제 반도체주라고 얘기할 수는 없는 상황인 거네요. 맞는 거죠? 2차 전지나 바이오, 요즘에 꿈틀꿈틀대고 있는 이런 주도주의 교체가 일어난다, 이렇게까지도 얘기할 수 있어요? 박 부장님? 주도주의 정의는 뭐냐면은, 뭐 사람마다 좀 다를 수는 있는데 지수가 빠질 때 덜 빠지고요, 오를 때 많이 오르는 걸 주도주라 그럽니다. 그죠? 뭔가 하나씩은 부족한데요? 그렇죠. 그러네. 그러니까 지금 그 요건에 맞는 것들이 없어요 지금. 오늘로만 따지면 예를 들어서 오늘은 전력기기가 되겠죠. 그런데 기존에 빠질 때 너무 많이 빠졌어요. 이거를 낙폭과대 반등이라고 그러겠죠. 주도주를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나마 그런 조건에 선택했던 종목, 그 섹터가 바이오였는데 딱 3일 전부터 약간은 깨지기 시작을 했어요.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뭔가 주도성이라 하면은, 그래도 내가 이게 왜 그 주도가 되는지 좀 말씀을 드릴게요. 소위 선수급들에서는 어떻게 매매를 하냐면, 시장이 크게 불어졌을 때 계좌 빅베스를 하게 됩니다. 빅베스라는 거 아시죠? 뭐냐면은 안 좋은 종목을 확 팔고요, 좋은 종목을 갈아타 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그게 운용사들도 옛날에 많이 했었고 요즘 하는지 모르겠지만 이런 식으로 했기 때문에 좋은 종목이 더 가는 현상들이 일어났거든요. 근데 지금 같은 경우는 그런 게 별로 없어졌어요. 네. 참여자들도 뭔가 자신감도 떨어지고
그리고 주도주의 조건에 맞는 것들이 잘 안 보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시장 참여자들이 그냥 오늘 좋은 게 오늘 주도주다 해가지고 오늘 매매를 하는 거죠. 지금 그렇게 된 지는 사실은 2-4달 정도 된 상황이고 이거죠. 반도체가 저는 반등이 나올 거라 봅니다. 반등이 나오는데 이게 나올 때 얼만큼 나 엑시트할 수 있는 수준까지 나오느냐가 이게 문제인 거죠.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생각보다 가파르게 나올 수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은 빠질 때 너무 급하게 빠졌거든요. 하이닉스가 이격이 이만큼 벌어져 있어요. 벌어져 있는 거 올라올 때는 또 빠르게 올라옵니다. 그런데 그것들을 가지고 우리 시청자분들께 좀 미리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게 뭐냐면 반등이 나오면은 또 못 팝니다. 왜냐면 더 갈 것 같으니까. 그래서 대표님께 그죠? 사람 심리가 참 심리가 그래요. 네. 왜냐면 그때는 다시 AI 세상에 온 것 같아요. 온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작년에 뭐가 제일 많이 갔죠? 작년 하반기에 HBM이 제일 많이 갔어요. 맞아요. 그죠? 기억을 하시면. 그런데 지금은 새로운 HBM을 우리가 찾으려고 이렇게 좀 공부를 하고 시장을 분석하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아직까지 안 나왔어요. 그러면 상대적으로 작년의 HBM 같은 것을 스쳐 있는 하이닉스를 내가 살 것인가? 혹은 새롭게 나오는 살 것인가? 이거는 시장에 누구도 힌트를 아직 주지는 않는 상황인데 그런 것들이 조금 더 우리는 좋은 포착 상대가 될 것이라는 거죠. 뭐 저도 찾겠고 우리 대표님도 찾겠고 우리 팀장님도 찾을 건데 이런 그 과정을 하는 게 저는 하반기 주식계좌 성패의 성패에 달렸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거든요. 그래서 일단 반등이 나올 때 이제 그때의 성격이 단순하게 지수가 반등이 나와서 반도체가 올라오는 건지 혹은 우리가 상반기에 하이닉스 쭉 당길 때처럼 뭔가 AI에 파생된 하드웨어적인 HBM에 대한 밸류를 더 줄 수 있는 이런 것으로 새로 시장이 다시 바뀔 수 있는 이런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것도 좀 매매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주도주는 없네요. 주도주는 부재한 상황인 거고 각계 전투를 해야 되는 어떤 일정 기간을 버텨야 되는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근데 버틴다라는 의미 자체도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아까 이제 삼성전자라든지 하는 분 반도체 관련된 종목이 또 오르면 어제의 뭐 5만 원은 굉장히 어려웠지만 오늘의 5만 원은 희망이 섞일 수 있잖아요. 빠지고 있을 때 5만 원하고 오르고 있을 때 5만 원이 다르니까. 지금 저는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게 주도주가 안 잡힐 때는 주식보다는 현금을 좀 가지고 있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현금을 가지고 있으면 그냥 현금으로 그 종목을 사면 되는데 주식을 가지고 있으면 주식을 팔고 다른 종목을 옮겨 타려 그러면 멘탈적으로 굉장히 좀 힘들 수가 있습니다. 특히나 그렇게 했는데 그 종목이 깨지면 바로 또 털고 다시 현금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종목 팔고 단 걸 샀다가 이게 깨져서 또 현금을 만들려 그러면 멘탈이 나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주도주가 확실히 보이기 전까지는 일단은 여러분들이 조금 현금을 가지고 있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2차 전지는 생각으로 나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요즘 사실 이제 그 얘기 하더라고요. 뭡니까? 전기차가 요즘 잘 팔리나요? 안 팔리나요? 요즘엔 잘 안 팔리죠. 한국만 안 팔립니다. 지금 유럽 같은 경우에도 지금 ID3라든지 4가 거의 뭐 판매량 자체가 회복을 하는 그런 모습이 보였고 미국에 뭐가 잘 안 팔리죠? 테슬라가 잘 팔립니까? 안 팔립니까? 잘 안 팔리죠. 그렇죠? 미국에서도 잘 안 예, 팔리죠. 지금 테슬라는 전체적으로 잘 안 팔려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잘 안 팔리죠. 예, 테슬라는 중국에서 요즘 잘 안 팔리고 왜 잘 안 팔리느냐? 사실은 지금 테슬라가 페이스리프트 하고 있잖아요. 얼굴 다 바꾸고 있는 중인데 네. 모델 Y 같은 경우가 이제 테슬라에서 가장 많이 팔리는 자동차죠. 올 겨울에 올 하반기에 이제 미국에서 얼굴이 바뀌고 내년에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얼굴이 바뀐다라고 하는데 그러면 모델 Y를 지금 사겠냐는 거죠. 당연히 지금 안 팔리는 게 정상이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미국에서 이제 전기차가 팔리는 부분을 이제 바라봤을 때 테슬라를 볼 게 아니라 차라리 GM이라든지 아니면 혼다라든지 하는 자동차 판매량을 봐야 되는데 전년 대비해서 보자면 지금 한 25% 정도가 지금 성장 25%가 지금 더 팔리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네. 특히나 이제 지금 GM 대우가 아니라 GM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 우리가 이제 2차 전지 그 깔았던 게 자동차에 파레트 모양으로 그냥 깔았잖아요. 근데 요즘은 울티엄 플랫폼이라고 해서 셀 한 개 한 개씩을 좀 쪼개서 지금 올리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여기 지금 굉장히 잘 팔린대요. GM에서 만든 게. 네. 근데 GM이 누구랑 하고 있다? LG 에너지 솔루션. 그래서 LG 에너지 솔루션만 좀 강하게 가고 있다. 이렇게 그냥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런 의미에서 보자면은 2차 전지를 굉장히 좀 안 좋게 봤는데 지금부터 시작해서는 서서히 보셔도 좋을 것 같고 내년 부분에 만약에 이제 배달 로봇이라든지 하는 부분이 더 상용화 된다든지 아니면은 요즘 공장 안에서 이제 일하는 로봇이라든지 다니는 로봇들 이런 애들도 콘센트 꽂고 돌아다니기는 좀 힘들겠죠. 이런 부분에서도 2차 전지를 볼 수가 있으니까 개인적으로는 반도체보다는 2차 전지를 보시는 게 저는 어떨까 싶습니다. 네.
지금 독일에서는 그 이파라고 해서 독일 가전 전시회, 세계 3대 가전 전시회죠. 거기에서 보면 이제 AI와 관련된 여러 가지 제품이나 기술들, 최신 제품들을 선보이고 있는데 흥미로운 부분들이 있어요. 아까 강 대표님 아까 그 말씀 주셔가지고 새로운 반도체 칩의 수요를 어떻게 판단할 것인가. LG전자에서는 AI 홈 허브를 새롭게 내놨거든요. 이게 흥미로운 게 이제 ThinkOn이라는 제품인데 챗 GPT-4.5를 탑재를 한 거예요. 그래서 대화가 가능한 겁니다. 집에서 가전이랑 대화를 하는 거죠. 너 기분 어때? 뭐 이런 식으로 대화를 하면서 밥하기 싫어? 쌍방향으로 이제 소통을 하는 예. 이런 식의 이제 시도들도 일어나고 있다라는 거. 일단 이파 한번 주목해서 또 보도록 하시죠. 자, 앞으로 일정을 한번 짚어볼까요? 끝이 아닙니다. 많은 확인해야 될 지표들이 아직 남았습니다. 자, 이 팀장님, 네. CPI가 남았어요. 예. 내일 모레 11일이죠. 네. CPI 물가가 어떻게 나오는지에 따라서도 시장 반응이 달라질 수 있겠죠. 네. 어떻게 전망됩니까? 일단은 CPI 같은 경우는 어떻게 나오냐에 따라서 이때 연준이 이제 빅컷에 나설지 스몰컷에 나설지 결정하는 조금 중요한 요인으로 보여지고 있는데요. 일단 문제가 되는 부분은 아까 말씀하신 건 75bp 얘기도 나오고 있고 뭐 50bp 금리 인하가 만약에 현실화가 된다면은 이 경기 침체 가능성이 조금 높다고 저는 보여지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렇게 그 경기 침체가 된다는 만약에 그렇게 된다고 하면은 금융시장에 저는 결코 금리 인하가 50bp가 된다면 좋은 소식은 아니라고 저는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따라서 일단은 11일 이제 CPI 발표도 중요하겠지만 18일 날 FOMC 금리 결정 이후 이 파월 연준 의장의 발언에 따라서 시장의 조금 방향성이 확실히 잡혀질 것 같아서 이번에 11월 CPI 같은 경우는 다들 예측한 결과대로 이제 좀 둔화돼서 좀 잘 나올 것 같아서 시장에 큰 영향이 없을 것 같고 18일 날 FOMC 회의에 따라서 시장의 방향성이 결정될 것 같습니다. 네. 최종 확인하는 과정이 아마 CPI가 될 것 같아요. 큰 지표로 본다면 지금 시장 예상대로 2% 중반대까지 내려오게 된다. 네. 그러면 미국 연준의 판단은 어떻게 될 것인가? 일단 이런 거죠. CPI가 지금 2% 중반으로 나온다. 이 CPI가 어떻게 나온다라고 하는 부분은 금리 인하를 할 수 있느냐 없냐거든요. 네. 만약에 이제 고용 안 좋게 나오는데 CPI가 3% 이상 떠버리면 금리 인하 못 하죠. 스태그니까. 아, 그렇죠. 예.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렇죠. 더 자극될 여지가 있으니까. 예, 스태그니까 그건 더 위험해지는 그런 부분이 될 수가 있고요. 안 돼요. 근데 CPI가 2%대 정도가 나오면 금리 인하를 할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이 되는 거고, 방금 이제 고용이 중요하다라고 말씀하셨던 부분도 저도 굉장히 동의를 하는데, 고용을 보면은 경기가 얼마나 둔화되는지를 볼 수가 있으니까 이게 이제 25bp냐 50bp냐 75bp냐 시장에서 얘기는 안 나옵니다만은 이게 어디로 갈 수 있느냐를 이제 보여주는 거기 때문에 저는 이제는 CPI는 별 의미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로 CPI가 예상보다 더 낮게 나온다. 저는 그거는 악재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요즘 유가를 보면 유가가 이제 많이 떨어졌어요. 많이 하락하고 있죠. 네. 근데 유가가 하락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시장에서 유가가 떨어지면 CPI가 이제 떨어질 가능성이 높으니까 금리 인하하겠네. 좋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게 아니라 유가가 떨어지니까 수요가 이만큼 둔화된다고? 경기가 진짜 침체네? 이러면서 악재로 받아들이고 있다는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CPI는 예상치 정도만 나와주는 게 가장 좋은 부분이고, 예상치보다도 낮게 나와도 저는 시장에서 악재로 받아들일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예상치보다 높게 나오면 금리를 못 낮추겠는데 경기는 안 좋아지는데 이렇게 또 생각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딱 예상치로만 나오는 게 좋고, 아까 그 얘기했잖아요. 좁은 길로 가야 된다고. 그 좁은 길로 지금 CPI가 잘 나오기를 기대를 해봅니다. 네. 딱 예상치만큼만. 조금만 옆으로 흔들거려도 떨어질 수 있는 그렇죠? 좁은 길. 예, 좁은 길입니다. 지수에 영향을 미칠 변수들, CPI는 상대적으로 좀 제한적일 것이다라고 예측하시고 계시는 것 같고, 그럼 뭔 변수들이 남았을까? 미국 이벤트들이 많아가지고요, 미국 이야기를 자꾸 하게 되는데, 자, 드디어 민주당 해리스 후보와 공화당 트럼프 후보, 이제 진짜 본선이죠. 첫 대면 토론회가 이제 맞붙습니다. 지금 점유율도 엎치락 뒤치락. 그래서 해리스 정책도 전반적으로 지금 윤곽이 나오고 있고, 트럼프도 나오고 있고, 뚜렷하게 대치되는 부분도 있고, 이런 가운데 지금 부딪힌단 말이죠. 시장에서 이걸 어떻게 받아들일까? 일단 이은복 팀장님 어떻게 전망하세요? 일단은 첫 번째로 경제 정책이랑 이번에 이민 정책, 보건의료, 그다음에 기후 변화, 금융시장 등등 이제 이제 에너지랑 또 환경 산업에 대해서도 좀 중점적으로 논의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데, 아무래도 이러한 좀 정책보다 이제 국내 증시에는 큰 영향을 끼치는 부분은 뭐
해리스 부통령 같은 경우는 뭐 마리아나랑 뭐 임신 중절 관련 테마가 국내 증시에서 굉장히 주목받을 것으로 좀 보여지고 있고요. 만약에 트럼프 같은 경우가 좀 우세하다고 되면은 이제 뭐 우크라이나, 러시아 뭐 제공 관련주 그리고 뭐 가상화폐 관련주의 섹터가 움직여질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 이제 해리스랑 그 트럼프의 좀 정치 테마 관련주들이 움직임이 굉장히 강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번 대선 토론에서도 이제 승기가 조금 기운 쪽의 섹터와 종목의 강세가 또다시 조금 강세가 이어질 것으로 보여지고 있어서 이번 대선 토론에서 과연 누가 조금 우세로 잡힐지 그 부분이 좀 귀추가 좀 주목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뭐 양당 후보가 누가 대통령이 되느냐에 따라서 다양한 예측들이 나옵니다. 뭐 예를 들면은 트럼프 후보가 당선이 됐다라고 하면 대중 수출이 뭐 몇 퍼센트 감소할 것이고 이에 따른 우리의 충격이 어느 정도가 될 것이고 이거는 전망이긴 하지만 되게 우리가 한번 겪어봤잖아요. 실제적인 전망인 거잖아요. 100% 관세, 보편적 관세를 지금 얘기를 하고 있고 뭐 해리스는 해리스대로 뭐 법인세라든지 충격을 줄 만한 요소들이 상당히 있습니다. 자, 이제 토론회가 나옵니다.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어떤 부분도 말씀하실래요? 제가 먼저 말씀드릴게요. 일단 이 지금 사실은 우리 국내 시장 입장에서 봤을 때는 어떤 2차 전지라든지 반도체 쪽을 봤을 때는 트럼프가 우세하는 경우가 나오면 그렇게 썩 좋은 건 아닙니다.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시장 면에서 봤을 때는 그 토론회 결과가 조금은 굉장히 그 시장에서 영향을 미칠 것 같긴 해요. 그런데 이게 지금 우리 시장이 좀 선반영은 되는 것 같아요. 지금 최근에 우리가 8월 중순까지만 하더라도 해리스 후보가 많이 좀 앞서가다가 최근에 트럼프로 엎치락뒤치락 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네, 맞아요. 그럼 제가 뉴스 플로우로 봤을 때 시장에서 그대로 투영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가지고 이 토론회를 가지고 뭔가 시장을 나와야 되겠다, 들어와야겠다 하는 생각을 하는 것보다는 내가 가진 종목에 대해서 섹터 플레이가 가능할 것 같아요. 예를 들어 최근에 신재생은 엄청나게 많이 빠졌어요. 사실은 8월 중순 정도까지는 뭐 풍력이랑 신재생 꽤 좋았거든요. 꽤 좋았다가 특별하게 악재도 나오지 않았는데 물론 시장 거래대금도 부족하고 뭔가 그쪽으로 쳐다보지 않으면은 계속 빠지는 상황이긴 있더라도 신재생 많이 빠져 있어요. 그러면은 만약에 해리스가 조금 유리하다. 그런데 조금 지금까지 좀 부담스러운 게 뭐냐면 경험적으로 이제 트럼프가 말을 너무 잘하다 보니까 그게 우기는 건지 그건 모르더라도 그러면은 이게 마치 해리스가 밀리는 형국으로 TV에서 비춰지게 되면은 신재생이 오르지 못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약간은 물론 밸류의 메리트가 있긴 있지만은 그래서 결론적으로 저는 좀 섹터 플레이로 하는 게 우리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조금 좀 기민하게 좀 하는 게 어떨까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강 대표님. 저는 이게 두 분 중에 누가 미국 대통령이 되더라도 우리한테는 다 악재입니다. 제가 볼 때는 트럼프가 돼도 악재고 해리스가 돼도 악재고 아까 얘기했는 중국은 어떻게 보면 미국에서는 누가 중국을 더 때리느냐에 따라서 지지율이 올라가기 때문에 두 분 다 열심히 때릴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만약에 이제 해리스가 되면 법인세라든지 하는 부분에 문제가 되는데 그러면 지금 우리나라 기업들이 미국에 엄청 투자를 많이 했잖아요. 네. 기존의 컨센 대비해서 법인세가 올라가니까 컨센을 깎아야 된다는 얘기가 되거든요. 그러면 그 부분에 있어서 그것도 또 악재가 될 수가 있고 트럼프는 저번에 그런 얘기를 한번 한 적이 있어요. 위안화하고 엔화가 너무 약세다. 그래서 이게 강세로 가야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거 강세로 그럼 만약에 이제 그 부분 때문에 강세로 움직이기 시작하면 또 이 엔켈이 또 문제가 터질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 덜 악재인가를 그냥 따져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는 저는 트럼프가 우세로 가기 시작하면 AI 관련된 종목이 그래도 좀 움직일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해리스 부분이 조금 우세로 가면 풍력이 완전 무너진 건 아니거든요. 제가 예전에 이제 무너졌다가 다시금 올라오다가 지금 살짝 눌리고 있는 그러한 형국인데 그럼 풍력이 또 오를 수 있고 하는 부분이 일단 있으니까 누가 되면 누가 호재다라고 하는 부분에 이건 지금 장기 투자하기는 어렵고요. 왜냐하면 누가 되든지 간에 우리 시장에서는 악재다 이렇게 보고 있으니까 네. 단기적인 어떤 테마 정도만 따라가시는 그런 부분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개인적으로는 이번 TV 토론 끝나고 난 다음엔 차라리 해리스가 조금 더 우세를 더 보일 가능성이 예전에 바이든하고 이제 트럼프하고 이제 TV 토론회를 하다 보면 네. 나이 차이는 얼마 안 나지만 토론회를 보다 보면 왠지 바이든이 굉장히 큰 형인 것 같이 그런 느낌이 좀 들다 보니까 트럼프가 굉장히 강세였다면 이번에는 진짜 젊은 사람하고 붙는 거기 때문에 저는 차라리 해리스 부분이 조금 더 강세지 않을까. 그래서 이번에는 여러분들이 태양광이라든지 신재생 관련된 종목군들도 한번 준비를 해보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그러나 정치 이벤트에 대한 결과는 진짜 모르죠. 누구도 네. 끝까지 뚜껑 열어봐야 알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건 어떻습니까? 애플 아이폰
16 이제 나옵니다. 예전 같으면 아이폰 신작 출시된다는 거에 사실 되게 관심도 많고 많은 분들이 들썩들썩했거든요. 시장도 뭐 관련주들도 많이 움직였고 시장 상황이 그래서인지 아이폰이 힘이 빠져서 그래서인지는 모르겠는데 아이폰 16 신작 효과 별로 없을 것 같습니까? 이응복 팀장. 일단은 최근 아이폰 16에 일단 AI 기능이 좀 탑재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네. 그 소식 같은 경우는 기술적인 또 혁신을 의미한다고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애플 같은 경우는 시장의 경쟁력을 좀 강화하고 이 새로운 제품 수요를 촉진할 수 있다고 저는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번 신규 제품이 출시되기 전에 국내 중시의 이제 아이폰 관련 종목들이 주가가 굉장히 많이 움직였었는데요. 하지만 이미 저는 이제 아이폰이 이제 9월 이제 내일 공개되잖아요. 오늘 저녁에 공개되는데 이미 이제 아이폰 관련 종목들은 이미 선반영이 되었기 때문에 주가에 반영이 된 종목들이 있어가지고 미리 선점하지 않았더라면 저는 이제 아이폰 관련 종목들은 신규 진입은 좀 늦었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애플이 무조건 뭐 아이폰이 출시가 되면 우리 국내에서도 이번에 1차 출시될 수 있다는 뭐 가능성도 제기가 되고 있더라고. 아이폰 15 같은 경우 역대급 판매량이 한국에서도 나왔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아이폰 16이 출시가 되면은 주목은 받을 것 같지만 관련 종목들이 이미 선반영이 돼 있어서 신규 공략은 안 하시는 걸 좀 추천드리겠습니다. 시장에서 아이폰 효과라는 걸 얘기하기에 참 무색해졌어요. 이제 이거는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이키 있죠, 나이키. 나이키. 애플 얘기하다 왜 갑자기 나이키냐? 나이키가 매출이 가장 많이 터지는 쪽이 사실은 중국이거든요. 그리고 호카 아십니까? 호카 운동화? 호카 알죠? 핫하죠. 요즘 러닝화로. 네, 저도 압니다. 네. 그래서 호카 관련돼서 이제 미국에 이제 여러분들이 주가를 보게 되면 걔는 계속 올랐거든요. 그 관련된 회사가. 근데 나이키는 계속 밀렸습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중국 쪽 매출이 큰 소비재들은 지금 주가가 전혀 힘을 못 쓰고 있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이번에 하웨이하고 이제 만약에 애플폰이 경쟁을 하면 네. 우리가 그냥 생각할 땐 그냥 애플이 이긴다 이렇게 됩니다만은 애플이 사실 중국 시장에서 굉장히 많이 팔았거든요. 근데 이번에 이제 스마트폰이 바뀌는 부분이 애플을 안 바꾸고 사람들이 하웨이로 갈아타면 애플의 매출량 자체, 그러니까 출하 자체가 굉장히 좀 줄어들 가능성에 대한 리스크가 있는 거죠. 그래서 아까 나이키 말씀해드린 거고 지금은 그 리스크가 어떻게 보면 하웨이가 지금 그 뭐라고 할까요? 앱이 판매라든지 하는 부분에서 굉장히 지금 판매가 늘어나고 있다 이런 얘기를 보면 애플의 예상보다는 지금 실적이 안 나올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되는 거고 저는 그렇게 되면 또 삼성 스마트폰 관련된 종목이 올해 1등을 할 수도 있겠죠. 원래 네. 이제 항상 연초에 1등 하다가 9월에 애플이 나오고 난 다음에 삼성이 항상 2등으로 이렇게 밀렸는데 차라리 이번 부분을 볼 때는 애플은 굉장히 짧게만 보시고 네. 차라리 삼성 관련된 종목군데 스마트폰 관련된 종목을 한번 관심을 가져보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요즘 도심 곳곳에서 보면 함께 이 러닝을 즐기는 모임이 되게 유행하거든요. 이들을 같이 뛰는 동료라고 해서 러닝 크루라고 부릅니다. 이들이 모이는 이유는 같이 뛰면 서로 동기부여가 되고요. 또 체력적인 한계를 극복하면서 뛰는 즐거움도 배가 되기 때문이죠. 힘내시기 바랍니다. 경주마가 여러분의 러닝 크루 역할을 제대로 해드리겠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